예, 윈터 올림픽 게임스 아이스하키입니다. 아이스하키가 뭐 매번 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번 하고요. 사실 2022년 때도 뭐 로스터 프리뷰 다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는 사실은 모르겠지만 2022년에도 제가 뭐 원어원을 하진 않았었는데 로스터 프리뷰는 다 했었어요. 이제 그런 과정인데 이제 이번에는 2026년. 예, 좀 뭐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지만 제가 이번에 JTBC 공식 해설위원으로 위촉이 돼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좀 타이틀을 좀 달고 뭔가 활동을 하는 그런 그림이 되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도 또 말씀을 드릴 게 있고, 그리고 이번에 또 여러 가지 관심사들 또 여러 가지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지 좀 개괄적으로 해가지고 이번 아이스하키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에서의 사실 아이스하키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렇게 많은 인기가 있지는 않지만 동계올림픽이 정말 꽃과 같은 종목입니다. 사실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하키라고 하면은 그 경기 치러지는 일수도 상당히 긴데다가 관심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긴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꽃과 같은 종목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드렸는데, 실제로 남자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종목이죠. 하계 올림픽에 마라톤이 있다면 동계 올림픽에는 아이스하키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얼마나 이제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경기인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에도 사실 이 뜨거운 인기가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로이터에서 얼마 전에 올림픽이랑 패럴림픽 티켓이 120만 장 팔렸다 그럽니다. 지금까지. 이게 이제 그죠? 120만 장 정도 팔렸다 그러는데, 전체 수용 인원, 그러니까 올림픽, 패럴림픽 전체 수용 인원의 75% 정도가 팔렸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120만 장 중에 아이스하키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요런 이제 그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중요하기도 중요하고 얼마나 이제 중요한 뭐 말이 꼬이네. 중요하기도 중요한 부분을 이제 이런 부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참고로 올림픽에 포함된 횟수는 1920년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대회에서 아이스하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이제 대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1920년부터 하계 올림픽에 남자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 1920년 하계 또 많이 꼬네. 남자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에는 하계 올림픽 1920년부터 시작이 됐고 24년 동계 올림픽 시작한 이후로부터는 계속 들어가 있었고요. 여자부 같은 경우에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920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 동계 종목 중에 이제 올림픽에 포함이 된 종목은 피겨랑 아이스하키 두 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피겨 같은 경우에도 1920년에 하계 올림픽의 종목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아이스하키도 그랬었는데 지금까지 쭉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일부 종목 같은 경우 중간에 중단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에는 피겨랑 같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동계올림픽 최장수 종목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닌 이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 일정은요, 2월 5일부터 2월 20일까지 여자부가 개최가 되고, 여자부는 오늘 새벽부터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남자부 같은 경우에는 2월 12일부터 2월 22일까지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 뭐, 근데 이제 뭐 제 방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남자부, 사실 저도 이제 남자부가 조금 더 전문이고 남자부가 아무래도 조금 더 기대가 되시는 부분이죠. 근데 남자부까지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있고요. 어쨌든 이 올림픽 일정이 이제 이렇게 아이스하키는 적혀 있다라는 부분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면 좋아 보입니다. 올림픽 아이스하키가 펼쳐지는 경기장이 두 경기장에서 펼쳐져요. 산타줄리아 아이스하키 아레나 그리고 로 아이스 아레나, 둘 다 이제 밀라노에 이제 위치를 해 있고, 이제 이 부분인데 산타줄리아 이거 뒤에 있다. 어쨌든 두 거리가 대충 이제 대중교통으로 따지면 한 17km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한 55분쯤 걸린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경기 이제 인원들을 위한 이런 이제 셔틀이라든가 이제 이런 교통편을 타면은 조금 더 일찍 도착을 하나 30몇 분이었던 것 같은데, 공식 자료에서 제가 그렇게 봤었는데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고, 어쨌든 한 17km, 지금 보시면 차로 한 32분이라고 걸려 있지 않습니까? 32km, 이건 삥 둘러가는 건데, 어쨌든 이제 사무국이래. 조직위원회에서 이제 이렇게 준비해준 그런 창구를 이용을 하면은 한 30몇 분에 이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산타줄리아 아이스 하키 아레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사실 요거 이제 좀 보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요거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링크 관련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 북미에서 링크 보도를 너무 이제 좀 자극적으로 때린 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내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썸네일에 요거 산타줄리아 아레나 요거 전경이 요렇게 있었죠. 이제 그 경기장이고요. 다목적 시설로 이제 지어졌다 그럽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뭐 스포츠 경기도 하고 라이브 무대라든가 콘서트라든가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목적 시설로 이제 건립이 됐다라는 이제 이야기였고요. 내부는 요런 느낌입니다. 내부는 요런 느낌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좌석이 14,000석인가? 아마 이제 뒤에 적어 놨을 겁니다. 이제 그런 그림이고 예전에 이제 올림픽 프리 이벤트랑 조금 달라진 거는 전광판이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원래는 그때 이제 전광판이 좀 이상했었죠.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 어쨌든 14,000명 가까이 수용을 할 수가 있는. 사실 유럽 내에서도 이 정도는 굉장히 큰 구장 규모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요게 이제 밀라노 로 아이스 아레나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피에라 밀라노라는 이제 피에라 밀라노 로 전시장. 옛날에 뭐 엑스포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2015년인가? 어쨌든 이제 그거를 좀 개조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빙판 링크로 활용을 하고 사실은 이제 이 개조가 가능합니까? 다른 이제 아이스하키 월드 챔피언십을 보셔도요. 이런 이제 뭐 전시장이라든가 이제 다른 목적으로 건립이 된 이제 이런 좀 큰 강당 같은 부분을 아이스하키 경기장으로 쓰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에 월드 챔피언십도 그랬었어요. 덴마크 경기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좀 작죠. 네, 딱 봐도 작아 보이죠. 근데 작아 보이는데 한 6,000명 가까이는 들어갑니다. 5,500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한 인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총 수용 인원은 산타줄리아 아레나가 14,012명, 그리고 로 아이스 아레나가 5,738명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꽤 큰 규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경기장에서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경기 방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방식, 어쨌든 오늘은 여자부도 살짝 이제 내용이 들어가는데 경기 방식을 바라보시면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공통사항. 공통사항이 무엇인가? 2024-25 IIHF 규정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좀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이제 25년, 25, 26 지금 이제 25, 26 IIHF 룰북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살짝 개정된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막 소위 말하는 정말 엄청나게 큰 이런 건 없어요. 정말 예를 들면 진짜 막 옵사이드 막 이런 보는 것들이 크게 개정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24-25 룰북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 요거 일단 미리 이제 하나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중계 때 이제 뭐가 이제 좀 바뀌었는지 그런 것들은 제가 뭐 설명을 드리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경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조별 예선, 플레이오프 이렇게 이제 큰 틀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남자부 여자부 이거 공통된 사항이에요. 물론 이제 이 진행되는 방식은 다른데 어쨌든 조별 예선하고 플레이오프하고 이제 요거 이제 이 염두를 두시면 되고요. 경기 방식은 20분 3피리어드. 이건 뭐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15분 쉽니다. 그리고 동점 시에는 연장 슛아웃 갈 때가 있고 그러니까 연장을 할 때도 있고 슛아웃을 갈 때도 있죠. 이제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전은 3대3 연장전이고 소위 말한 골든골 방식입니다. 서든네스 방식으로 그냥 이제 누가 골 넣으면 끝나요.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연장전 경기 방식은 조별 예선은 5분짜리 연장 하고 난 다음에 슛아웃. 뭐 이거 뭐 NHL 보시는 분들 굉장히 익숙한 방식이죠. 그리고 플레이오프 라운드. 그러니까 이제 남자부 기준으로는 8강 결정전, 8강전, 4강전, 그리고 이제 동메달 결정전까지. 그리고 여자부 같은 경우에는 8강전, 4강전, 동메달 결정전까지겠죠. 요 라운드는 10분 연장한 다음에 슛아웃입니다. 조금 이제 이질적이죠, 여기부터.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금메달 결정전 같은 경우에는 20분 무한 연장이고요. 참고 말씀드리면은 플레이오프 라운드 들어간다라고 5대5를 하진 않습니다. 플레이오프 라운드를 들어가도 3대3으로 진행이 돼요. 이제 이 부분 또 이제 NHL이랑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금메달 경기도 똑같이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5대5 무한 연장이지만 3대3 무한 연장이다라는 거, 요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슛아웃은 쉽게 이제 비유를 드리면은 축구 페널티킥 같은 거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슛아웃은 101을 진행한 게 있기 때문에 슛아웃 궁금하시면 또 그걸 한번 지켜보시면 좋고요. NHL은 3라운드 방식인데 이 IIHF 룰로 하기 때문에 5라운드 제도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 이것도 좀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위 산정 방식도 NHL과 다르죠. NHL은 2점제를 활용하는 반면에
IIHF 룰이기 때문에 3점제로 활용이 되고요. 정규승 3점, 연장 및 슛아웃승 2점, 그리고 연장패 1점, 정규패 0점.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편의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실제로는 이제 어떤 개념이라고 하면은 연장을 가면 무조건 승점 1점을 먹는 겁니다. 거기서 누가 1점을 더 먹느냐 싸움인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기본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순위 산정 방식도 예, 승점 3점제로 활용을 한다. 이제 요 부분, 이거는 이제 공통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방식 여자부 같은 경우에는 이 조별 이제 이 구성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부터는. 참고로 예선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2024년 IIHF 랭킹을 기준으로 1위부터 6위까지는 직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 예선으로 3팀이 가고 플러스 알파로 개최국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변수가 발생을 했죠. 어떤 변수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2024년 랭킹 1위부터 9위까지를 나열을 했을 때 조금 불편한 이름이 하나 들어가 있죠. 예, 조금 불편한 이름이 하나 들어가 있죠. 6번째. 그래서 결국은 아까 이제 근데 말씀드린 대로 1위부터 6위까지는 직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보시면 결국 이렇게 됐어요. 네,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괄호 안의 숫자는 2024년 랭킹을 기반으로 나온 시드입니다. 캐나다, 미국, 핀란드, 체코, 스위스, 그리고 일본, 스웨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예. 이제 프랑스가 결국 이제 어디냐? 러시아가 복귀가 안 되면서 뭐 미리 할게요. 2025년 2월에 러시아 벨라루스 국제전이 복귀 불허 발표를 했습니다. IHF에서 땅땅 때렸어요. 러시아 벨라루스 아직 복귀 못 한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그죠? 프랑스가 또 올라오게 됐고요. 아마 이제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예선 2위 중에 1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제 근본적인 의문은 그러면 7위였던 일본이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자동 진출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근데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2월에 공식 발표가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이제 징계 유지를 2월에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최종 예선이 2월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본은 어떤 의미에서 좀 손해를 본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뭐 예선하고 이랬으니까 어쩔 수는 없는 건데, 일단 이제 이 조별 예선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거. 물론 이제 일본 예선 뚫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7위, 8위, 9위는 최종 예선을 뚫고 올라온 팀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고, 여자부도 마찬가지로 2개 조로 나뉘어가지고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조별 예선을 한번 합니다. 모두 이제 A조도 이제 한 번씩 다 붙고, 그리고 B조도 한 번씩 다 붙어요.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면요. A조는 모든 팀이 플레이오프를 진출합니다. 근데 B조는 상위 3팀만 진출을 해요. 요게 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남자부 국제전 이야기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순위별로 가까운 티어 같이 느껴져도 그 실력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게 나는 게 아이스하키라는 종목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뒤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하나 나올 거고, 지금 이제 여자부도 거기에 비슷하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캐나다랑 미국을 제외를 하면은요, 캐나다랑 미국이랑 붙으면은 정말 저기 이제 뭐 한 3번 시드 정도 되는 팀이라고 해도 굉장히 큰 점수 차로 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A조는 그냥 다 나가는 거고, 1번부터 5번 시드까지는 다 나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B조에서 3팀 올라가가지고 8강전을 치르게 된다. 8강 이후로부터는 토너먼트니까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 여자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남자부 경기 방식도 뭐 비슷해요. 비슷한데 남자부는 2023년 랭킹 기준으로 올림픽 시드가 결정됩니다. 아까 24년이었죠. 근데 이제 1년 앞당겨서 하고요. 남자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참가 국가도 많고, 그 다음에 참가 국가도 많은 데다가 그죠? 텀이 이제 꽤 길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제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일찍 진행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2023년 한 12월 정도부터 진행이 돼요. 첫 예선이. 그래서 이제 2023년 랭킹 기준으로 1위부터 8위까지는 직행이고, 최종 예선에서 3팀, 그리고 개최국. 이거 이제 또 평창올림픽이 또 하나 만들어낸 기적이죠. 그죠? 개최국이 이제 자동 진출하는 거. 또 이제 평창올림픽에서 부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2022년 시드 기반으로 봤을 때 각 조의 구성을 살펴보시면은 1위부터 8위까지 이제 저렇게 나옵니다.
지금 조랑 좀 다른데요? 맞습니다. 지금 조랑 다르죠. 왜냐하면 여기도 저 1위 자리에 이제 1번 시드 자리에 살짝 불편한 팀이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국제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그러고 이제 아까 이제 앞에 여자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제 러시아 벨라루스는 축출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최종 예선 1위, 2위, 3위로 되어 있는데 이게 1위, 2위, 3위가 아니라 최상위 시드, 두 번째 시드, 세 번째 시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근데 뭐 사실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이거 좀 오해를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왜 이거 나 고쳤던 것 같은데. 뒷장에 고쳐놨구나. 그럼 뒷장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위, 2위, 3위를 보시지 말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벨라루스가 2025년 2월에 국제전 복귀할 수 없다라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러시아가 빠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벨라루스도 이게 중간에 발표가 돼갖고 2차, 3차 예선인가부터 못 나왔나? 최종 예선을 못 나왔나? 아마 어쨌든 그래서 중간에 못 나왔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왜냐면 요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거 발표가 나는데 24년에도 이제 결국 이제 복귀가 안 된다 그랬고 이러니까 결국 이제 영향을 받았습니다. 남자부 첫 예선은 2023년 아까 말씀드린 12월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이제 좀 반영되기 어렵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 올림픽 최종 확정조는 요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1번부터 8번 시드까지 보시면은 지금 이제 는 들어가 있는데 러시아가 빠지면서 하나씩 밀렸어요. 하나씩 밀렸죠. 그래 뭐 로스터 프리뷰 다 보신 분들은 제가 여기에서 수혜를 받은 팀이 모 국가가 좀 수혜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요렇게 이제 뭐 나와 있고 지금 요게 맞는 정보입니다. 최종 예선 상위 시드, 최종 예선 중위 시드, 최종 예선 하위 시드로 요렇게 스네이크 형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탈리아도 하나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최종 예선 4위 팀 그리고 2등 중에 1등이죠. 최종 예선 2등 중에 1등. 그래서 프랑스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조가 나오게 됐다. 이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남자부 같은 경우에도 3개 조로 나뉘어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조별 예선을 한번 치릅니다. 조별 예선을 한번 치른 다음에 플레이오프 라운드는 8강 결정전, 8강전, 4강전, 그리고 메달 결정전. 이렇게 이제 라운드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8강 결정전이 뭡니까? 8강 결정전이 뭐냐면요. 올림픽의 특이한 점이 지금 포맷으로 돌아가는 올림픽 남자부 경기의 특이한 점은 조별 예선 최하위를 한다라고 해도 8강 결정전을 진출을 할 수는 있어요. 뭔가 좀 이질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별 예선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보통은 이제 뭐 진짜 위에 두 팀만 올라가거나 이런 게 좀 일반적이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올림픽에서는 전패를 해도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꼴찌를 해도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러면 8강전은 8강 직행하는 팀이 있겠죠. 네, 8강 직행하는 팀이 있습니다. 어떤 팀이 8강을 직행하느냐? 조별 예선 1위 팀들. 그죠? 조별 예선 상위 1위, 2위, 3위가 되게 되는 건데 조별 예선 1등 팀 A조 1위, B조 1위, C조 1위 다 진출하고요. 자동 진출. 그리고 이제 A조 2위, B조 2위, C조 2위 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 최고 순위가 직행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결국 순위 상점 방식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이게 우리가 1등하면 제일 좋지만 사실 진짜 센 팀이라고 해도 1등이 장담이 안 되는 당장 B조만 봐도 이제 핀란드랑 스웨덴이 같은 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가 1등을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타이브레이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별 예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축구 월드컵에서도 자주 나오지만 킹호의 수 계속 계산해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IIHF 룰을 따르기 때문에 IIHF의 순위 상점 방식을 이걸 알고 계시면은 바로 이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승점이 차이가 나면은 뭐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결국 이제 동점 팀들끼리 그러니까 이제 승점 뭐 3점으로 물렸다. 아니면 승점 4점으로 물렸다. 뭐 6점에서 물렸다. 이런 팀들이 뭐 몇 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고려가 되게 되는 것들이 동점 팀들끼리 붙었을 때의 전적을 반영해서 누가 승점이 더 많은지, 누가 득실이 더 많은지, 누가 다득점이 더 많은지 요 순서입니다. 일단 이제 1번, 2번, 3번이 그거예요. 근데 만약에 똑같다. 그럴 수 있잖아요. 똑같을 수 있습니다. 정말 흔히 나오는 상황은 아닌데. 근데 애지간하면은 여기에서 다 걸러집니다. 거의 한 제가 월참 봤을 때 98%는 이 정도 다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걸로.
월챔이랑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동점이다 싶으면요. 동점 팀들 전적 말고 이제 동점 팀보다 순위가 위에 있는 팀이랑 대결해서 누가 승점을 더 많이 땄는지, 누가 득실을 더 많이 했는지, 다득점했는지 요 순서입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더 위에 있는 선수 팀, 뭐 밑에 있는 팀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요런 느낌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요런 느낌으로 됐다가 근데 그것도 똑같다. 있기 힘든 일이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정말 발생할 수 거의 없는 수준의 일인데 그게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2023년 시드 아까 이제 적어드렸던 그 시드 거기에서 상위 시드 팀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올림픽 시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 예선 통과를 했을 때도 자리의 차이가 생기고요. 조금 더 쉬운 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정말 극단적인 기적의 동점으로 이렇게 상황이 돼가지고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 정말 최종의 경우의 수를 갔을 때 결국 이거를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꽤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여기까지 가는 일은 뭐 참고 말씀드리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거의 없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냐면 이제 쉽게 말씀드리려고 이거 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 B조였어요. B조올림픽에서 OAR이 결국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슬로베니아, 미국, 슬로바키아가 4점으로 다 동점이죠. 게다가 득실까지 마이너스로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다득점으로 슬로베니아가 2등인가? 라고 했는데 미국이 다득점이 3등이죠. 굉장히 의문점이 발생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올림픽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축구에서 많이 이제 경우의 수를 따질 때는 결국은 이제 득실, 다득점 요 순서로 그냥 이제 보잖아요. 서로 전적이라든가 이런 걸 말고. 그런데 이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팀이 지금 동점이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붙었을 때 누가 승점을 많이 가져갔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 슬로베니아, 미국, 슬로바키아가 서로 붙었을 때 이 승점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슬로베니아랑 미국은 동점이죠. 4점으로 동점이죠. 근데 득실이 플러스 2 슬로베니아. 여기에서 갈린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네. 지금 슬로바키아는 이미 이제 뭐 승점 서로 붙었을 때 승점 제일 꼴찌니까 꼴찌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예시를 하나 말씀을 드린다고 이렇게 이제 예시를 하나 가져봐 봤고요.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해당 조별 순위를 바탕으로 전체 조별 순위도 판별을 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룹 내에서의 순위도 있는데 전체 조별 순위도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 조별 순위를 만들어서 D1부터 D12까지 이렇게 쫙 줄을 세웁니다. 이제 그게 과정이에요. 이제 요거 이제 전체 조별 순위를 낼 때는 그룹 내 순위, 포인트, 승점이죠. 그리고 득실, 다득점, 2023년 올림픽 시드. 여기도 올림픽 시드 5번째로 타이브레이크 들어가죠. 그래서 시드 한 번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2022년에 탑 4팀 가져와 봤습니다. 탑 4팀.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1번부터 12번까지 이제 저 밑에 있어요. 이제 5번부터 12번까지 저 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번부터 4번까지만 보면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거기까지만 해도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을 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것만 가져와 봤는데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미국이 일단 그 그룹 내의 순위는 제가 이제 제일 첫 타이브레이크는 그룹 내의 순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1번, 2번, 3번 시드 같은 경우는 다 1등을 했으니까 그룹 내 순위는 동일하고요. 근데 승점이 미국이 제일 많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1번 시드인 겁니다. 그 다음에 핀란드가 8점, 2등. 그리고 ROC, 러시아가 7점인 건데 근데 우리가 보시면은 이게 이제 조별 예선에서 승점이 7점으로 ROC랑 스웨덴이 동일한데 왜 스웨덴이 4등인 거죠?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결국 이제 이게 그룹 순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ROC는 결국 이제 B조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타이브레이크 제일 먼저 물리는 과정에서 3번 시드를 가져간 거고요. 그리고 4번 시드가 이제 2위 중에서 1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순서대로 타이브레이크 이제 좀 정리를 해 보실 때 아무래도 뭐 경기 보실 때 타이브레이크라든가 이런 거 좀 정리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 캠 때문에 잘렸는데 4, 2, 3, 7 저거는 이제 올림픽 시드입니다. 예, 그
올림픽 그 예선 시드예요. 예선 시드. 근데 물론 이제 저기까지 갈 일이 없죠. 지금 이것만 보시더라도 이제 저기까지 잘 안 가지 않습니까? 잘 안 갑니다. 거의 잘 안 가요. 근데 이제 가면은 그렇다라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는 ROC랑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서로 붙었을 때의 전적을 고려할 수가 없죠. 다른 조였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하나 고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8강 진출 전 시드 배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D5부터 D5, D12, D6, D11, D7, D10, 그리고 D8, D9 이렇게 붙습니다. 네. 뭐 이건 사실 그렇게 뭐 특이할 게 없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결국 이제 8강 진출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그죠? 상위 시드, 하위 시드 이렇게 붙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8강전 시드는 일단 배정이 결정이 돼 있어요. 이제 뭐 미리 4강전부터 말씀을 드리면 4강전에 올라간 팀들은 시드가 재배정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만약에 뭐 예를 들면은 1번 시드, 3번 시드, 뭐 7번 시드, 5번 시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시드가 결국은 상위 시드랑 하위 시드 이렇게 붙게끔. 그러니까 1번 시드가 아까 말씀드린 시나리오에서는 1번 시드가 7번 시드랑 붙는 거죠. 4강에서. 그리고 이제 3번 시드가 5번 시드랑 붙는. 이렇게 시드가 재배정이 되는데 8강전은 시드 재배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말 뭐 8번 시드라 올라가가지고 이제 조금 쉬운 상대를 만나나라는 게 아니라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D8이랑 D9 승자가 D1이랑 붙고요. 그리고 D7이랑 D10 승자가 D2랑 붙고, 그리고 D6랑 D11 승자가 D3랑 붙고, 그리고 D5랑 D12 승자가 D4랑 붙습니다. 요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순위가 생각보다 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순위가 생각보다 중요하겠죠. 이제 이런 부분 이제 확인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강전 시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진이 4강전 대진 카드는 2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 첫 카드는 상위 시드 대 하위 시드. 그 이제 네 팀 중에 제일 높은 시드가 있겠죠. 그리고 제일 낮은 시드 붙고 나머지 2팀 붙는 이제 이렇게 시드가 재배정이 됩니다. 이제 요거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8강에는 시드 재배정이 없다. 네, 8강에는 시드 재배정이 없습니다. 이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뭐 메달 결정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명드릴 게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올림픽 관전 포인트를 몇 개 뽑아봤는데 일단 여자부부터 하나 봅시다. 이거죠. 또 한 번의 미국 대 캐나다 결승전이 펼쳐질 것인가. 이거 사실은 또 중요합니다. 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요. 참고로 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가 지금 종목으로 들어온 이후로부터 대회가 7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미국, 캐나다가 아니었던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결승 대진이 미국 대 캐나다가 아니었던 적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7번 중에. 이번에도 이제 사실은 거의 유력하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뭐 메달 숫자는 이제 캐나다랑 미국이랑 서로 붙었을 때 보시면은 4대 2죠. 이제 캐나다는 이제 그때 이제 미국이랑 안 붙었을 때도 우승을 했기 때문에 전체로 따지면 이제 5개의 금메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미국 대 캐나다 결승, 뭐 아마 그렇게 되겠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요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역대 7번 결승을 했는데 미국 대 캐나다 대진이 6번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이제 이들이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둘의 경기는 라이벌리이기도 하지만 경기 수준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이제 볼거리도 많은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확인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아까 6번 붙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6번 붙은 경기 중에 한 경기를 제외하면 모든 경기가 실질적인 한 점차 승부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한 점차 승부라는 거는 진짜 이제 연장에서 끝난 경기도 있고 슛아웃에서 끝난 경기도 있고 정규 시간에 끝난 경기가 2점 차 경기가 한 골을 MT 내시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모든 경기가 실질적인 한 점 차 승부였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여자 하키의 절대 강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히. 메달에서도 그게 나오는데 올림픽 여자 하키 메달 숫자가 캐나다랑 미국이 7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지금 이제 7개의 대회에서 출전을 했기 때문에 모든 대회에서 다 지금 메달을 땄죠. 모든 대회에서 다 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캐나다는 이제 7번 중에 5번 금메달인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은메달, 동메달 한 번 있는데 그래도 이제 미국도 이제 뭐 6번 결승을 갔으니까. 근데 이제 3등이 핀란드인데 핀란드가 브론즈, 그러니까 3등을 4번 했어요. 네, 3등을 4번 했습니다. 이제 그렇고 월드 챔피언십까지 합치잖아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월드 챔피언십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캐나다가 18번 금메달, 그리고 이제 그 왜 A라고 적어놨지? 실버죠, 실버. 그러니까 이제 12번 은메달, 그리고 이제 이 동메달 한 번이라서 메달 31개고요. 캐나다가. 미국이 이제 금메달 13개, 은메달 17개, 동메달 하나도 없네요. 잠깐 하나도 없는 게 맞나? 하나 있어야 되잖아. 그죠? 하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31이 되죠. 이거 이제 잘못 수정했습니다. 하나 있어요. 1이라고 할자 하나 그냥 그어 주시면 됩니다.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죠? 13 더하기 17은 30이 아니잖아요. 30이잖아요. 31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브론즈도 하나 있고요. 그래서 31개씩 가져갔고 핀란드가 이제 2등인데 20개. 그것도 이제 은메달 1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는 거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역시나 이거죠. 12년 만에 NHL 선수들이 참가를 합니다. 12년 만이라고 쓰는 게 맞죠? 그죠? 12년 만에 NHL 선수들이 참가를 하고요. 이번에 NHL이 사실은 뭐 제가 이제 뭐 NHL 참가한 그런 거라든가 이번에 그런 내용들은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잘라서 한 적이 있었죠. 그럼 배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설명드리기보다는 NHL 올림픽 참가가 1998년부터 2014년까지 5개 대회죠. 그죠? 이제 이렇게 있었죠. 5개 대회. 이제 이런 5개 대회에서 있었는데 결국 이제 18년, 22년 그 비용 문제. 그죠? 비용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코로나 뭐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가지고 그리고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험료 때문이었어요. 선수 보험료, 체류비 보험료 요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1998년부터 2014년까지는 IOC랑 IIHF가 돈을 다 내줬습니다. 체류비랑 보험료를 다 내줬어요. 그런데 18년부터는 갑자기 그걸 부담을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NHL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시즌을 중단하면서 가는데 그 돈까지 내면서 가야겠어? 이래서 안 간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유였고 결국 이제 그것 때문에 안 갔는데 이번에 또 다시 내주기로 했거든요. 바로 가죠. 네, 이번에 IOC랑 이제 IIHF가 그거 다시 내줄게 이러니까 바로 오죠. 결국 돈 문제입니다.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고 NHL 선수 올림픽 참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세계 최고의 리그가 참가를 합니다. 전체적인 경기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물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8년, 22년 경기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이제 그건 나름대로 매력이 있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또 평소에 보기 힘든 것도 많이 봤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근데 뭐 당연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전반적인 경기 수준이 굉장히 올라간다라는 점, 그리고 NHL과 거의 같은 규격의 링크를 활용한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왜 보시면은 사실은 NHL 규격에서 펼쳐진 게 제가 알기로는 그 2010년 밴쿠버, 그죠? 완전 NHL 규격에서 펼쳐진 게 이제 그걸로 알고 있는데 뭐랄까요? 2022년 올림픽도 지금 규격이거든요. 그러니까 26, 60. 근데 이제 26, 61이잖아요. NHL은. 그래서 이제 1m 좁아진 거.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요 길이가 1m 좁아진 거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왜 그걸 이제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제가 이제 단언을 하냐면은 뭐 월드 챔피언십이라든가 글로벌 시리즈라든가 이런 데 경기 보셨을 때 NHL이 1m 좁아져 가지고 경기 별로 좀 적응 못 하네.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드시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링크 규격도 NHL 규격이랑 거의 같은 링크. 거의가 또 중요하죠. 그죠? 거의 같은 링크를 활용한다라는 거. 요거 이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결국 이제 뭐 좀 적응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적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고 2022년에 사실 2022년 베이징 올림픽 때 요 규격을 그대로 썼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때 이제 결국 이제 이 폭이 많이 좁아지니까 좁아진 영역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팀이 수비적으로 많이 재미를 봤다라고 저는 이제 로스터 설명 프리뷰할 때 말씀을 드렸죠. 덴마크라든가 그리고 이제 어디였죠? 슬로바키아 이런 팀들 잘했었다고. 실제로 그랬었어요. 그런 변화를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2년 대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수비적인 보는 운영의 재미가 있었는데 이번 올림픽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수들의 수준 그리고 기술
스피드 이런 것들이 정말 천지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2022년과도 2022년도 냉정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높은 레벨의 경기들이었습니다. 그거보다도 훨씬 더 높은 레벨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영역을 통제를 하면서 이제 상대방의 공격을 지우는 느낌의 효율성이 상당히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재밌는 경기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하키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해도 우리가 정말 최상위권의 정말 그런 탑 클래스의 대결을 보시면은 배경 지식이 없다라고 하셔도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경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아이스하키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축구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보시면 뭐 작년이 아니라 2020년 결승전 같이 뭐 프랑스 대 아르헨티나 이런 경기들은 솔직히 말씀 축구 모르시는 분들이 봐도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경기잖아요. 그런 이제 이 시각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번 올림픽도 역시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최고의 선수들, 이제 최고의 경기력.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링크 사이즈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면 좀 다른 경기 양상이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없을 거기 때문에 하나 더 말씀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전 포인트는 캐나다가 역대 최다 우승팀이 되느냐. 사실 이건 반쯤 살짝 억지까지는 아닌데 살짝 이제 그냥 좀 살짝은 관대하게 기준을 잡아서 넣어본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은요. 역대 올림픽 최다 우승팀을 소트를 해보면 캐나다가 9번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소비에트랑 러시아 합쳐서 9번. 그리고 이제 스웨덴, 미국, 체코, 핀란드, 영국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우승팀들이 있습니다. 핀란드가 이제 지난 2022년에 우승을 했었죠. 근데 이제 소비에트가 7번 우승을 했고요. 러시아가 2번 우승해가지고 근데 이제 소비에트랑 러시아는 좀 같이 묶는 경향성이 많잖아요. 국제학기에서.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캐나다가 우승을 차지하면 소비에트 러시아 합산 기록보다도 더 높은 기록이 되게 됩니다. 명실상부 최다 우승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최다 우승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부 보시면은 소비에트랑 러시아를 좀 다르게 카운트를 하시는 쪽도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어쨌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제 같은 줄기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같이 카운트를 해야 된다라고 살펴봤을 때는 이게 소비에트 러시아 합산 기록보다 더 높은 기록을 이번에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캐나다가 금메달을 따면은요. 이제 그렇게 되고 참고로 역대 최다 메달 팀은 뭐 이미 최다 메달 팀이에요. 네, 이미 최다 메달 팀입니다. 올림픽에서 16개 메달을 캐나다가 가져가고 있고 소비에트 러시아가 14개 그리고 미국이 11개 그리고 체코랑 체코슬로바키아도 그냥 묶었어요. 그냥 묶었습니다. 11개 원래 묶으면 안 되는데 11개 소비에트 러시아도 묶었기 때문에 묶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웨덴이랑 핀란드가 9개 7개 이제 이렇게 역대 최다 메달 팀이 이렇게 이제 줄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HL이 참가한 올림픽의 우승국을 살펴보시면은 역시나 캐나다가 제일 많이 우승을 했습니다. 3번 우승했죠. 2002년, 2010년, 2014년. 그러니까 10년, 14년 연패를 했고요. 98년에 체코 그리고 2006년에 스웨덴 이제 이렇게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죠. 뭐 다른 나라들도 충분히 이제 우승이라든가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실제로 이제 뭐 지금 1번 시드들 아직까지 진행을 하지 않았는데 뭐 조만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우승 가능성을 점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부분. 근데 이제 만약에 캐나다가 이번에도 우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NHL 참가한 이후에 3연패가 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엄밀히 따지면 3연패는 아니지만 3연패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A조, B조, C조 조별 팀들이 참가 팀들 최고 성적을 살펴봤을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 14년 금메달 최고 성적 기준으로 가장 최근 기록을 썼어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1948년에 동메달, 그리고 체코 같은 경우 1998년 금메달, 프랑스가 1928년에 5등을 했었네요. 이제 그렇게 됐고, 근데 이제 체코 같은 경우에는 체코슬로바키아 때보다 98년 금메달 성적이 더 좋은 성적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가 옛날에 이제 1984년 사라예보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는데 98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으니까 체코가 어쨌든 체코 때가 더 좋은 성적을 냈고요. B조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가 2022년 금메달, 스웨덴이 2006년에 금메달, 그리고 슬로바키아가 2022년에 동메달. 이거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였었죠. 그리고 이탈리아가 2006년에 11위를 했었고요. 그리고 C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1980년에 금메달. 왜 이제 미라클 이걸 계속 울고 먹는지. 울고 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이런 좀 과격한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왜 이제 1980 미라클 계속 이야기하는지 뭔가 좀 그 감이 잡히시죠, 그죠? 1980년 금메달이 마지막 금메달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이 2018년, 그죠? 우리나라에서 은메달을 딴 이게 또 굉장히 또 쾌거였었고, 그리고 이제 라트비아가 2014년에 8위,
그리고 덴마크가 22년에 7위. 이제 이렇게 각국 성적들, 최고 성적, 올림픽 최고 성적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요겁니다. 트리플 골드 클럽 입성자. 이거 중요하죠. 이거 이제 기록적으로도 중요하고 살펴보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트리플 골드 클럽이 뭐냐? 이겁니다. IIHF 월드 챔피언십 우승, 그리고 올림픽 우승, 그리고 스탠리컵 우승. 요거를 다 가지고 있는 선수가 이제 트리플 골드 클럽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수들이. 근데 하키 역사상, 그죠? 1924년부터 올림픽을 시작을 했는데, 올림픽에 아이스하키라는 종목이 참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트리플 골드 클럽 달성한 선수는 30명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영예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딱 30명밖에 없어요. 하키 IIHF 역사상. 그리고 포지션별로 살펴보시면은 골리는 한 명도 없고요. 수비가 11명, 공격수 19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월드 챔피언십이 없어가지고 트리플 골드 클럽 못 들어간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올림픽이 없어서 그죠? 금메달이 없어서 못 들어간 선수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스탠리컵이 없어서 못 들어갔네 이런 선수들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골리는 한 명도 없고요. 지금까지 이제 수비랑 공격만 11명, 19명 이제 이렇게 포지션이 구성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현역 선수들 중에 트리플 골드 클럽 입성 가능한 선수들을 좀 열거를 해드릴 텐데, 역시나 캐나다에서 제일 많습니다. 캐나다는 컴퍼, 맥키넌, 마샹, 라인하트, 마크 스톤 요 5명의 선수가 이번에 행여 금메달을 딸 경우에는 트리플 골드 클럽 입성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컴퍼 같은 경우에는 IIHF 역사상 골리 최초로 입성이 가능하다라는 또 영예를 또 이제 하나 또 안게 돼요. 뭐 우승했을 때 이야기인데, 일단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요 선수들 캐나다 우승하면은 이렇게 5명이 또 한 번에 등재가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캐나다 이외 국가들에서 살펴보시면은 체코에는 캠프니, 팔라트, 루타 이렇게 3명, 그리고 이제 핀란드에는 루오스타리넨이랑 미콜라 이렇게 2명, 그리고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에크말라르손, 헤드만, 칼손, 란데스코고 이렇게 4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보시면은 생각보다 해당되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죠. 뭐 캐나다에 한꺼번에 5명이 있긴 한데 전체 선수 풀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뭐 엄청나게 많은 수준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이제 이 트리플 골드 클럽에 또 누가 이번에도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될지 이제 이런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관전 포인트를 몇 개 뽑아봤고요. 마지막으로 국내에서의 시청, 요거 또 중요하죠. 그죠? 어디서 봐야 되느냐, 보고 싶은데 어디서 봐야 되느냐. 일단 중요한 게 또 앞에 조건이 하나 있죠. 그죠? 국내에서의 시청이죠.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어떤 시청을 하실 수가 있냐면요, JTBC와 치즈직을 통해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JTBC가 제작을 해서 만드는 중계가 되는 경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치즈직은 그냥 전 경기가 스트리밍이 될 예정입니다. 결국 이제 말씀해드리면은 JTBC에서 제작 중계, 그리고 치즈직에서는 현장음을 기반으로 한 스트리밍의 전 경기 스트리밍이 진행이 되고요. JTBC는 이제 JTBC 스포츠랑 JTBC 이렇게 이제 아마 2개로 나갈 것 같아요.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청 창구는 치즈직이 제일 무난하고요. 그죠? 많은 경기를 해주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무난하게 보실 수 있는 창구고, 온더스포츠 2, 3 채널입니다. 온더스포츠 메인 채널이 있고, 온더스포츠 2가 있고, 온더스포츠 3가 있는데, 2랑 3에서 남녀 전 경기가 스트리밍 생중계가 됩니다. 당연히 해설은 안 나와요. 해설 안 나오고 이제 그냥 현장음으로 중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중계 형식, 중계식으로 중계를 하는 거, 그리고 같이 보기 라이브,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온더스포츠 및 제 치즈직 채널에서 중계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중계식으로 온더스포츠에서 제작이 들어가는 중계식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이제 제가 라이브 코멘터리로 진행을 하는, 이제 이렇게 2가지 방식으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됐거든요. 어디냐? 조별 예선에서 어떤 경기들을 보내드릴지 결정이 됐는데, NGT라고 적혀 있는 게 이제 제 치즈직 채널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OTS라고 적혀 있는 게 온더스포츠 메인 채널에서 하는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막전, 남자부 개막전부터 하루에 한 경기씩은 적어도 들어갑니다. 네, 하루에 한 경기씩은 적어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2월 13일 같은 경우에는 체코 대 캐나다. 요거는 이제 좀 중계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그리고 핀란드, 스웨덴, 스웨덴, 슬로바키아, 그리고 스위스, 체코. 요렇게 5경기. 예, 이제 요렇게 아마 제가 보내드릴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보내드리지 않을까 싶고요. 같이 보기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추가 진행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이건 그냥 해야지 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와서 또 보시는 이제 이런 게 가능하고, 어쨌든 이런 창구들로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참고로 편하신 대로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치즈직에서 그 라이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더스포츠 2-3 채널에서 라이브 중계되는 거는 아카이브는 남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라이브로 놓치시면은 아마 보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올림픽 즐기시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뭐 중계를 보내드리는 데서도 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좀 더 재밌는 내용, 조금 더 좀 좋은 내용들 또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할 테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이제 올림픽 관련해가지고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4팀 나왔는데 이탈리아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이탈리아 이제 또 하면은 좀 이제 굉장히 송구스러운 이야기고 솔직히 이러면 안 되지만, 좀 시간을 제가 잘못 계산을 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세 팀은 기본적으로 1번 시드 세 팀은 무조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로스터 프리뷰 이어지고 하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올림픽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